레드 컬러웨이를 많이 세팅을 많이 했었으니까 기존에 무게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연식 구분 없이 안장 하나만 꼽아라. 그리고 어떤 이제 사진이 한 장 돌았었는데 저 구멍 때문에 뭐 에어로 효과가 성능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프바이크의 미대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전거는 마돈 SL7 신형 모델입니다. 일전에 벌써 작년이 됐는데 SL6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또 실제로 매장에서 구매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이 마돈 SL7 같은 경우에는 컬러, 가격, 그리고 구성비의 간단한 스펙 정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타깃이 아마 미들급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그 정도의 모델을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자전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자전거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조립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사실상 이 울테그라 DI2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립할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시마노 같은 경우에 반무선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조립할 거는 없었다. 예상대로라면 아마 내일 고객분이 찾으러 인도를 해드릴 상황이긴 한데 일단 조금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다는 점. 1000만 원 예산 안에서 이 자전거 얼만큼 괜찮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눠야 될 텐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금액대면 사실 중간 이상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요즘 자전거 금액들이 미친 듯이 올라서 제가 이게 뭐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저도 언급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자전거 가격이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거 미쳤냐 이거 누가 사냐 뭐 이런 식의 댓글이 공격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언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박시 님 말이 맞음. 네, 돌아와서 일단 자전거 전반적인 부분들 좀 살펴보면 이 마돈 SL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런칭할 때 트랙 코리아에 가서 보고 왔었죠. 하겠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그레이 펄 컬러로 제작이 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레이 색상입니다. 자전거 색상들을 검정색, 카본 무늬, 블랙, 파랑, 레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뭐라 해야 되죠? 컬러에 약간 질려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자전거업이 거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제 눈으로 담은 색상만 해도 꽤나 많을 텐데 옥색빛 나는 이 그레이색이긴 한데 펄 그레이라는 이 컬러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컬러도 시도해볼 만 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트랙은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레드 컬러를 굉장히 좀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프로팀에 납품하는 컬러들이 레드 컬러웨이를 많이 세팅을 많이 했었으니까 기존에. 근데 만약에 컬러를 바꾼다면 이런 컬러도 좀 화사한 컬러도 괜찮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 플라즈마 펄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가 모델부터 고가 모델까지 다 적용된 컬러입니다. 그래서 트랙에서 메인 컬러웨이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 컬러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데칼 같은 경우에는 저 데칼이 검정 블랙 색상이 아닙니다. 저 데칼도 가까이서 좀 보시면 약간 유광빛의 메탈릭한 느낌이 좀 들어요. 데칼 조합도 괜찮고 위에 탑 튜브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럽게 위에를 다 벗겨놔가지고 저 부분도 조화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제 영상 보시면 다 괜찮다 이 얘기밖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반박시 님 말이 맞음. 그러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기준에는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기 조금 쪽팔린 물건을 팔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 구동계 스펙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사이즈 50 사이즈 기준입니다. 5236 1130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랭크 5236 스프라켓 1130입니다. 이 기어비는 그냥 일반적인 도로 평지를 타기 위해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기어 세팅을 한다 그러면 뒤에만 3, 4T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오르막, 평지, 고각의 경사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어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사이즈인 만큼 크랭크 암 길이는 170mm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만한 시마노 울테그라 DI2 같은 경우에는 반무선입니다. 일단 당연히 유아 포스 케이블은 앞에도 보면 지나가는 게 보이시긴 할 텐데 반무선이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앞에 건전지 방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만 좀 대처를 하신다고 하면 거의 문제없이 오랫동안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고 뭐 울테그라 12단 DI2 정확하고 변속 빠르고 너무 좋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본트래거 에올루스 프로 51mm 카본 휠셋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휠셋 등급으로 따지자면 중간 미들급 휠셋입니다. 얘네 말로는 그래요. 최상급과 등급 차이만 있지 주행감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주행해보면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훨씬 더 그 위에 하이엔드급이 더 좋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대 타이어 사이즈는 클리어런스가 32c까지 들어갈 수 있다. 에올루스 RSL 투피스 분리형 핸들바가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돈이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 마돈 핸들이랑 동일한 지오메트리로 투피스 분리형 핸들바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트리플 X 핸들바에 새롭게 출시된 핸들바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핸들바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리치도 짧아졌고 이 핸들의 너비가 위와 아래가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가 좁고 밑에가 넓은 A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UCI 규정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 변경점들을 많이 찾아서 만들어진 핸들바가 아닌가. 위에 상단 요 너비가 37mm입니다. 드랍 같은 경우에는 40mm입니다. 에올루스 콤프 안장입니다. 그냥 트랙 브랜드 전체를 통틀어서 연식 구분 없이 안장 하나만 꼽아라 이러면 에올루스 안장이 가장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안장 나온 지가 벌써 한 7년 8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꾸준히 생산을 하고 있는 에올루스 안장입니다. 안장 너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55인데 그러니까 얘네 트랙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작은 여성들이 타는 안장이다 생각을 해서 이건 좀 편견이 아닐까, 그냥 145를 끼워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에어로 C4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에어로바이크다 이런 자전거들 있잖아요. 요즘 자전거 트렌드가 에어로 C포스트를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위에 상단부에서 변화를 크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눌린 C포스트인데, 요거를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첫 번째, 마돈의 전반적인 무게중심을 밑으로 낮췄다. 예전에는 시마노 DI2가 이 부분에 배터리가 항상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마돈을 설계하면서 밑쪽으로 다 내렸어요. 제 생각에는 무슨 가장 큰 차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무게적인 밸런스가 많이 현저하게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전기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 배터리가 밑에 있잖아요. 밑부분에. 예전 자전거들보다 확실히 깔려간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요즘 자전거들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아이소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바뀌었죠. 아이소 플로우라고 바뀌었는데 이 기미계 요소가 빠졌습니다. 서스펜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랙에서 지향하는 고품격 승차감, 라이딩 시 퍼포먼스가 증가한다. 물론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로드 자전거에서만큼은 무게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7세대 마돈이 나오면서 굉장히 무게적인 부분에서 많이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소 플로우라는 기술 자체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저 구조를 바꾸고 무게를 급격하게 줄인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필요 없는 거를 그동안 넣었었던 거죠. 그냥 여러 자전거들을 많이 만져다 보면 솔직히 트랙 자전거는 가벼운 쪽에 속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뭐 사후 AS나 남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하차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자전거인데, 요즘은 그래도 뇌이징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 그래도 마돈은 저 구멍이 있구나 이렇게를 좀 판단을 하시지, 저 구멍 완전히 이상하고 이상해 뭐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 않잖아요. 저도 적응을 못했습니다. 매장 경력이 한 10년 차인데 이 10년 동안 봐오면서 여러 자전거 많이 봤죠. 근데 이 아이소 플로우라는 기술은 처음 봤을 때 와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 부분 부러지지 않을까 이 얘기 많았었죠. 그리고 어떤 이제 사진이 한 장 돌았었는데 그 사진은 사고가 나서 부러진 걸로 판명이 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혹시 제가 틀렸다면 혹시 댓글로 한번 남겨줘 봐주세요. 저 아직까지 이거 부러진 거를 본 적은 없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래요. 초창기 나온 기술들이 전부 다 완벽할 순 없잖아요. 마돈이라는 자전거가 출시한 지가 1년이 넘었고 어찌됐든 저 구멍에 의해서 무게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저 구멍 때문에 뭐 에어로 효과가 성능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일단 50 사이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8.1kg 정확하다 이거보다는 참고용으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트랙 마돈 SL7을 좀 살펴보셨습니다. 사실 요즘 자전거 유튜버분들이 많기도 하고 뭐 전문성이 있냐 없냐를 사실 따지면 그냥 가볍게 자전거를 훑어보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제가
제가 매장에서 팔고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심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없는 말 붙여서 살 붙여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기도 아니고, 이제 찾아주시는 구독자 그리고 고객분들한테도 거짓말하는 또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항상 댓글 남겨드릴 거고요. 오늘 제 영상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전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매장도 한번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또 뭐 상담 받으실 일이 있거나 자전거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뭐 도움이 되실 이야기가 있다면 매장 방문해주셔서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